4월 1일은 만우절! 여러분은 만우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만우절 아침부터 무슨 장난을 쳐볼까 고민하던 중에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만우절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고요. 영어로는 April Fool's Day 라고 부른다던데, 아니 그럼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작된 걸까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우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그중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썰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만우절은 프랑스어로 뿌아송 다브힐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4월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처럼 낚인다는 뜻인 걸까요? 프랑스에서는 만우절에 종이로 만든 물고기를 친구 등에 몰래 붙여넣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물고기 모양의 초콜릿과 같은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만우절의 유래로 돌아가서 옛날 프랑스에서 신년은 지금의 달력으로 3월 25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날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라는 축제가 있었고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64년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샤를 9세가 가톨릭교회의 개정에 따라 새해의 첫날을 1월 1일로 고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레고리력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해를 고친 사실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날 선물을 교환하거나 축제를 벌였는데요. 새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신년 잔치를 흉내내면서 장난을 치던 것이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것이 만우절이 되었다는 썰입니다. 한편 동양 기원설도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졌고 3월 31일에 그 수행이 끝이 나게 되었는데 불교 신자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을 야유절이라 부르며 남에게 헛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장난을 치고 재밌어한 데서 만우절이 유래되었다는 썰입니다. 지금까지 만우절의 유래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썰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우절이라고 너무 심한 장난을 치면 친구 사이라도 의가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더라도 서로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기막힌 상식의 오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들 견과류 섭취하고 계시죠? 하루 견과, 하루 한 봉지 견과, 뭐 이런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견과류는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습관처럼 영양제를 챙겨 먹듯이 일상에서 꾸준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미 예전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듯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견과류 중에서 대표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콩, 호두, 아몬드 중 하나를 떠올리시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땅콩과 호두는 견과류과가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바로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을 기막힌 상식의 오류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먼저 땅콩은 견과류가 아닌 콩과로 완두콩이나 일반 콩과 마찬가지로 가죽처럼 신축성 있는 껍질로 씨를 보호하는 협과에 속하고 있죠. 다음으로 호두는 흔히들 견과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견과류가 아닌 핵과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학에서 말하는 견과류는 딱딱하고 항상 막혀있는 껍질을 통해 보호되는 단 한 개의 씨로 이루어져 있는 과실을 뜻하는데 호두는 핵과류인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외가피, 중과피, 내가피로 이루어져 있는 핵과류에 속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먹는 호두는 딱딱한 내가피 속의 종자를 먹는 것이었어요. 신기하죠? 실제 호두나무의 열매를 보면 녹색의 외가피로 이루어져 있죠. 아무튼 땅콩, 호두가 견과류이던 아니던 몸에 좋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으니까요. 지금처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계도 오랜 사용 후에는 휴식을 줘야 하듯 사람에게 잠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신체 근육이 이완되어 몸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뇌의 활동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휴식 기간 중 손상된 신체 조직들이 복구되고 또한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정리되고 배출되어 몸의 활력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잠자는 시간은 항상 모자르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OECD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은 7시간 41분으로 OECD 국가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22분보다 41분이 짧고 더구나 OECD 국가 중 제일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세계가 알아주는 근면한 한국인이네요. 물론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성향도 여기 포함되었겠지만 말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회사원, 그러니까 직장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6분에 불과해 수면 부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일이며 공부며 모두 바쁘시겠지만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자신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잡식동물을 위한 잡학사전 구독자분들께서는 건강 잃지 않도록 충분하고 적당한 수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잡식동물입니다. 오늘은 피자의 대명사 피자헛이 과연 북한에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에요, 일전에 올린 북한에도 맥도날드가 있을까? 영상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2탄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함께 즐겨요 피자헛. 어릴 적 생일이면 친구들과 함께 피자헛에서 생일 파티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피자를 즐겨 드시나요? 피자헛, 파파존스,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댐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제가 피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여러분, 과연 북한에는 피자헛이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피자를 먹어보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북한에서는 피자를 구운 빵 지짐이라고 부르는데요. 햄버거인 고기 겹빵과 피자인 구운 빵 지짐, 우리말로 불리니 뭔가 어색하면서도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일까요? 아무튼 구운 빵 지짐은 와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피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북한 사람들은 피자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북한에서는 피자를 먹으려면 피자헛이나 파파존스 같이 피자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아닌 이탈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가야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이탈리아 요리 전문 식당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이탈리아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이곳은 북한 최초의 피자집으로 2008년 12월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평양 광복거리에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개업 당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피자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중 대부분의 손님은 이태리 요리를 처음 맛보았다고 하는데요. 햄버거와 마찬가지로 피자도 북한에서는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 흥미롭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패스트푸드 하면 빠질 수 없는 세트인 콜라는 북한에서 코코아향 탄산단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코코아향? 정말이지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마치 와인잔으로 건배를 하듯 콜라를 들고 짠을 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동물입니다. 어느 날 밤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을 갈까 말까,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을까, 새로 나왔다는 도시락을 먹을까, 야밤에 먹으면 살찌니까 그냥 잠이나 잘까 고민하던 중에 아니 언제부터 편의점은 이렇게 늦게까지 영업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최초의 편의점은 어디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편의점은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얼음 가게였습니다. 사우스랜드 아이스 컴퍼니라는 제빙 회사에서 얼음을 팔기 시작하다가 냉장고에 빵, 우유, 계란 등의 식료품까지 품목을 늘리게 되었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영업을 하게 된 것이 편의점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6년부터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를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판매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로는 매우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점포에서 시범적으로 24시간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판매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 24시간 영업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의점은 일본으로 들어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요. 1974년 5월 도쿄에서 처음 문을 연 세븐일레븐은 역시나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몇몇 지역에서 24시간 영업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1980년대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먹밥과 도시락 등의 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군요. 지금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한 것 같죠? 한편 우리나라의 최초 편의점은 1989년 서울 송파구에 오픈한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인데요. 11명의 직원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은 당시 매우 진기한 풍경이었는데요. 그 편리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다고 하네요. 배고플 때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내 친구 편의점. 편의점이 한국에 상륙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너무나 편리한 편의점이지만 제 뱃살을 생각해서 밤늦게 충동적인 편의점 방문은 자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극혐 대명사 바퀴벌레의 숨겨진 능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바퀴벌레 이미지가 들어가므로 비가 상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고할 것? 여러분들은 살면서 바퀴벌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깨끗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 곱하기 100! 앞으로도 살면서 쭉 보실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바퀴벌레 정말이지 더럽게도 생명력이 긴 생물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머리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려도 일주일 이상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퀴벌레는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기문이라고 하는 몸에 있는 숨구멍으로 숨을 쉬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머리가 잘려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바퀴벌레의 뇌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역할을 하는 신경다발이 몸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더 싫어지네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려도 살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그냥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실제 바퀴벌레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퀴벌레의 최대 속력은 시속 250km라고 합니다. 가늠이 안 되시죠? 바퀴벌레와 상대적 크기를 고려했을 때 사람으로 치면 100m를 1초에 달리는 셈이라고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 기록이 100m에 9.58초이니까요 우사인 볼트보다 약 10배 정도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처 몰랐던 바퀴벌레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퀴벌레는 되도록 만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비둘기는 밤에 왜 안 보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산책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앞에 비둘기 떼가 무리지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사람들 모두가
주춤주춤 물러서며 비둘기를 피해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비둘기가 산책을 하는 것인지 내가 산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사람 다음으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이 많은 비둘기들은 밤에는 왜 안 보이는 거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지? 하고요. 일단 비둘기는 주행성 동물입니다. 주행성 동물이란 주로 낮 동안에 활동하는 동물로서 야행성 동물에 대응되는 말인데요. 대부분의 조류가 바로 이 주행성 동물에 해당하고 있죠. 아무튼 비둘기는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먹이가 많은 길 위에서 배회하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가까워지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특히 어두운 공간을 좋아해서 보통 이들은 동굴처럼 어두운 건물 간판이나 다리 및 아파트 창문과 실외기 사이, 때로는 베란다에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두워서 안 보였던 것이지 비둘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네요. 어두울 때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그 많은 비둘기가 밤에는 대체 어디로 가는지 직접 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둘기 많이 나오는 장소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비둘기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졸지에 날아다니는 공해로 불리며 외면을 당해오고 있지만 사실 비둘기는 오랫동안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데에는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노아의 방주를 읽어보면 대홍수를 피해 가족과 동물을 데리고 망망대해를 헤매던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귀소 본능을 지닌 비둘기가 7일 만에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오는데 이를 통해 홍수가 멈추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를 시작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비둘기는 1960년대 이후 국내의 다양한 행사들에 동원되었는데요.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때 수천 마리의 비둘기가 평화라는 상징 아래 하늘로 방사되었고 이후 개체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유해동물로 불리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비둘기. 뭐든지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겨털은 왜 머리카락만큼 길게 안 자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샤워를 하다가 제 시각선에 들어온 겨털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별도의 제모를 하지 않는데 아니 겨털은 왜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는 자라나지 않을까 하고요. 핵공감?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털에게도 일생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한 개의 모낭에서는 털이 무한대로 계속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털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인데 자라고 퇴행이 일어나서 빠지고 또다시 자라고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사람의 두피의 수만 개의 모낭은 빠지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털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적당히 빠지고 있는 것이죠. 휴. 아니,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겨털 길이랑 무슨 상관이죠? 털은 부위에 따라서 그 모낭에 털이 자라는 기간과 빠지는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과 겨드랑이에서 나는 겨털이 자라고 빠지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은 2년에서 6년, 그리고 빠지는 기간이 3달에서 4달, 겨털이 자라는 기간은 3달에서 4달, 그리고 빠지는 기간이 3달에서 4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즉 머리카락은 몇 년 자란 후에 빠지는데 겨털은 몇 달 자라다가 빠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털이 머리카락만큼 길게 안 자랐던 것이죠. 대박이죠. 그리고 겨털과 같은 원리로 이 외에 눈썹이나 다리털 등도 자라는 기간이 머리카락에 비해 현저하게 짧기 때문에 머리카락만큼 길게 자라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겨털이나 다리털이 왜 길지? 라고 하시는 분들, 털이 자라는 기간이 남들보다 몇 달 긴 것이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평소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택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를 타실 때 택시 위에 달린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을까요? 이 택시의 등을 가등이라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택시 방범등이라고 합니다. 택시의 방범등은 각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죠. 아무튼 택시 방범등에 불이 꺼져 있거나 빈차 표시등이 꺼져 있으면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라는 뜻이 되고, 택시 방범등에 불이 켜져 있거나 빈차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 손님이 없는 빈 택시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손님이 없는데도 빈차 표시등을 바로 제 눈앞에서 끄고 지나치시는 택시를 만날 때가 있어요. damn, 이건 엄연한 승차 거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빨간 택시 방범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만약 택시 방범등이 빨간불로 깜빡깜빡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무슨 신호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신고카,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불은 택시 기사님이 현재 위험이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그만큼 택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요. 이 시스템은 비상 방범등이라고 불리고, 도입한 지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여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석 아래 버튼을 누르면 택시 방범등에 빨간불이 5초 간격으로 전멸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에 신고 전화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약 2천만 건이 넘는데, 그런데 이 중 택시 비상 방범등을 보고 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빨간 비상 방범등을 몰랐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빨간 비상 방범등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까요. 앞으로 깜빡이는 빨간불 택시를 발견하게 된다면 택시 번호를 적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바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가짜 택시 구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참고할 것, 택시를 탑승하기 전 빠르게 가짜 택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바로 택시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운수 사업용, 즉 택시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번호판에 부여되는 한글이 있습니다. 바, 사, 자, 이 네 글자를 제외한 택시는 모두 가짜 불법 택시라고 생각하시고 걸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침형 인간일까? 저녁형 인간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같은 휴일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에는 왜 항상 피곤한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일까? 아니면 저녁형 인간일까? 하고요. 우리의 몸은 각자 다른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생체 리듬에 따라 사람마다 활동이 편한 시간이 각자 다르고 잠드는 시간도 다른 것인데요. 이것을 크게 이분화하여 우리는 아침형 인간 또는 저녁형 인간으로 생체 리듬 유형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아침잠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밤은 낮보다 더 찬란하게 채색돼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위와 같이 아침과 저녁형 인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문구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휴일의 기상 패턴을 확인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신의 생체 리듬과 상관없이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 알림이 울리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만, 휴일에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몸이 진짜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옥스퍼드 대학 신경과학과 교수 러셀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휴일에 아주 늦게까지 잠을 잔다면 당신은 바로 저녁형 인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휴일에도 자연스럽게 일찍 눈을 뜨게 된다면 당신은 아침형 인간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의 생체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라고요. 나아가 생체 타입을 자가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면 최대한 몸이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 일상의 시간표를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시간표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 더보기에 중앙일보에서 제공하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제시한 19가지 항목 테스트 사이트를 표기해 두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난 후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면 참지 마시고 머리 때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다 머리 박 터집니다. 그럴 땐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가 잡식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 먹이를 주세요.